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장근영입니다. 저 그 오늘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세대 청소년들의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게 처음에 작년에 시작될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힐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심지어 미국이나 "코로나가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던 대만이나 이런 곳조차도 여전히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2 년간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가 우리 환경을 엄청나게 많이 바꿔 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같은 기성세대한테는 상당히 국지적인 변화예요. 약간 삶이 약간 변한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들한테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제가 한 50년 살았으면 50년 중에 한 2 년이거든요. 극히 일부의 시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들한테는, 특히나 이번에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생들한테는 그냥 학교가, 코로나 이전의 학교는 아예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선생님들이 학교 들어올 때마다 열 체크를 하고 그러는 학교가 어 그 친구들, 초등학생들한테는 그냥 전부입니다. 그런 학교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우리같이 그냥 모두가 흙밭에서 뛰어놀면서 마스크 같은 건 전혀 생각지 않고 생활했던 학교에서 성장했던 거하고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사실 제가 그 코로나 이후의 환경에 대한 연구도 했고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도 살펴봤지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냥 아무도 모른답니다.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단지 우리가 그 최대한의 예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거하고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그 최대한도의 예측을 이 시간에 다루면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환경, 특히나 아동과 청소년들의 미래 세대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제일 커진 환경의 비중이 온라인이에요. 모든 게 온라인으로, 비대면 이퀄 온라인이 된 거죠. 그러면서 온라인 환경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이전에도 컸는데 지금은 더 큽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특히나 어른들이,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 갈 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성장 환경을 보죠. 선생님들 혹시 유리 브롬펜브레너라는 사람을 들어보셨다면, 혹은 생태학적인 발달 이론 뭐 이런 개념을 들어보셨다면 이 그림이 되게 익숙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한 3개 혹은 4개 정도의 그 범주로 나눠서 설명하는 게 유리 브롬펜브레너의 생태학적인 발달 체계 이론이죠. 이 발달 체계 이론에서 얘기하는 환경은 크게 최소한 3 개입니다. 하나는 미시체계예요. 미시체계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어린아이가 직접 만나는 사람들, 직접 손으로 만지고 직접 눈으로 보는 그런 환경들입니다. 뭐 애가 집에서만 생활한다면 집안 환경이죠. 집안에서 만나는 부모님, 같이 사는 형제, 뭐 함께 사는 동물, 반려동물, 뭐 이런 것들이 미시체계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 체계가 있습니다. 중간 체계는 미시체계를 둘러싸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어린아이가 직접 만나진 않아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영향은 미쳐요, 어린아이한테. 어떻게? 그 미시체계에 존재하는 사람과 물건들, 물리적인 환경,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에 영향을 미쳐서, 부모님이 직장을 다니신다면 부모님이 다니는 직장이 중간 체계예요. 그 부모님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혹은 뭔가 성취감도 얻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장에서 경험한 환경이 이제 집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왔으면 집안에서도 아이하고 잘 놀아 주거나 아이를 잘 돌보아 줄 때
좀 더 힘들어지겠죠. 부모님이 직장에서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하고 돌아왔으면 훨씬 아이하고도 잘 놀아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간 체계는 아이는 직접 본 적이 없는데 아이한테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곳입니다. 중간 체계를 둘러싼 거시 체계가 있어요. 이 거시 체계는 부모님이 다니는 직장이 그 직장도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의 문화가 어떤 상당히 사람들을 막 쥐어짜는 문화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직장이 되게 경쟁이 심한 곳에 심한 환경 속에 있는 곳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대신 또 인건비는 적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든지 비용 절감은 해야 되고 경쟁은 심하고 뭐 이러면 계속 그 직원들을 쥐어짤 수밖에 없고, 그렇게 쥐어짜인 직원들은 집에 와서 또 자기 가족이나 아이한테 제대로 잘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향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거시체계하고 중간체계하고 미시체계가 사실 분류는 되지만 서로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온라인이에요. 이 온라인 환경은 미시체계이면서 중간체계이면서 동시에 거시체계입니다. 온라인 환경은 아이가 직접 봐요. 근데 직접 본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직접 보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봅니다. 그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미시체계일 수도 있고 중간체계일 수도 있고 거시체계일 수도 있어요. 그걸 직접 다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생태학적인 체계, 환경 체계라는 게 체계의 분류가 온라인이 딱 들어오면서 경계선이 무너져요. 그리고 이 온라인 환경이 그 자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떤 미시체계하고 또 다른 온라인만의 고유한 특성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이 들어오면서 이 브롬펜브레너의 체계 이론이 사실 좀 다른 양상으로 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인제 그걸 하나씩 볼게요. 일단 거시 체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거시 체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일단 방역 체계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방역이 최우선이 되면서 경제적으로는 많이 위축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 경제적인 위축이 제일 적은 축에 들어갑니다. OECD 가입국 중에서는 제일 적고, 대만이나 이 몇몇 예외적인 국가들 보다는 더 충격을 받았지만 웬만한 선진국,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보다는 경제적 위축 효과는 제일 적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타격은 있죠. 거기다가 사회적인 위축이 훨씬 더 이제 심리적으로는 타격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적인 그 사회적인 교류들이 다 사라졌어요. 예전에 IMF 구제금융 시대,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97년 12월부터 갑자기 터졌던 그 시절에는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나게 컸죠. 하지만 사회적인 어떤 위축 같은 거는 경험을 안 했어요. 그땐 다 그래도 모여서 얘기하고 힘들다 술 마시면서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자체가 힘든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타격은 그때만큼 크지 않을지 몰라도 심리적인 타격까지 고려를 하면 IMF 구제금융 시기보다 더 큰 충격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인제 사회적인 그 가치관의 변화 같은 게 있는데요. 방역 체계라는 건 일종의 전시 체제예요. 질병과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질병과 싸우는 게 최우선, 거의 총력전을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개인의 자유라는 게 그리고 무슨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자본의 축적 같은 거, 돈 많이 버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는 그 어떤 나라도 이걸 최우선으로 둘 수가 없어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게, 대만은 이미 이전부터 개인의 자유보다는 체제 안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인제 잘 작동을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나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조금 유리한 점이 있었죠. 근데 이제 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은 건 그 개인의 자유나 이런 경제 활동 같은 걸 이전에 워낙 그걸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전환이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건강이나 안전, 그러니까 예전에 시큐리티 때문에, 안전 때문에, 무슨 사회 안전망, 사회 안전 때문에, 보안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박탈해야 되고, 혹은 일부 자유를 제한을 하고, 또 그 사람이 어 어제 뭐 했는지, 누굴 만났는지 이걸 일일이 다 까발려야 된다. 이건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치관 전환이 지금 1 년만 계속된 게 아니라 앞으로 한 올해까지는, 최소한 올해까지는 계속될 거고, 앞으로도 이 비슷한 감염병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계속 작동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훨씬 커졌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같은 게 이미 미국의 경우에는 작년에 기본소득 거의 반쯤은 기본소득 제도를 운영을 한 셈이에요. 셧다운 시킨, 아예 영업을 못하게 한 그런 업체 직원들한테 기본 월급을 한 400만 원 가까이 줬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럼 기본소득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재난지원금이라고 아주 조금 줬는데 이런 변화들이 당연해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이제 그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성을 강조를 해요. '우리는 사회의 일원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조심해야 돼요.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단 말이죠. 공동체성이라는 건 엄청난 사회성이에요. 근데 면대면 만남은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사회성이에요. 공동체성은 어떤 좀 넓은 의미의, 추상적인 의미의 그런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 이 헷갈려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사회를 무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혹은 '사회밖에 없다. 개인은 무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상당히 극과 극의 아이러니가 지금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혼란스러워요. 그냥 '회사가 망했다.' 그러면 힘들고 고통스럽죠. 하지만 적응할 수 있어요. 회사가 망하는 일은 예전부터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과 같은 환경은 이전엔 겪어 본 적이 없어요. 아마 6.25 때는 모든 시스템이 무너졌으니까 뭐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유럽 국가들이 이런 경험을 했을까?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 세대는 이미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어떤 유사 전시 체제예요. 그런 체제 하에서 중간 체계도 많이 변했죠. 일단 망하는 업종하고 잘 되는 업종이 극과 극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게 양극화가 돼요. 어떤 산업은 엄청나게 잘 돼요. 어떤 산업은 아예 사라졌어요. 지금 특히나 인제 여행이나 뭐 공연이나 뭐 이런 분야들은 거의 고사 상태고요. 반면에 온라인이나 배달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죠. 그리고 이게 사업만, 산업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 그러니까 가정들의 격차들도 훨씬 커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리 좀 안 좋은 집에 살아도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환경에 대체제들이 있었어요. 집이 안 좋아도 돼요. 괜찮았다.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집에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집에 모니터가 2개가 있느냐, 하나만 있느냐, 혹은 모니터 하나도 없어 가지고 조그마한 핸드폰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교실 그 비대면 수업의 효과는 완전 달라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옆에
나를 돌봐주는,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모님이, 뭐 부모님이든 누가 같이 앉아 있느냐 아니면 나 혼자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어떤 집에 사느냐.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갑자기 도심 지역 말고 교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마구 오르고 있대요. 물론 이게 돈을 많이 풀어서이기도 하지만, 왜 그러냐면 '넓은 집에서 살아야겠다.'라는 걸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니까 회사 출근은 좀 멀어도 돼요. 일 주일에 한 두 번 정도만 가면 되니까 좀 멀리 뭐 그날 뭐 마실 간다고 치고 멀리 가면 되지 뭐. 대신 집에서 근무를 하니까 사무실이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상 회의를 하려면 그 배경도 괜찮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설치를 하려면 뭐 조명 기구도, 그러니까 집안에 스튜디오를 하나 놓는 거예요. 그러려니깐 가구 산업, 가구의 수요도 엄청나게 늘었고, 이 부동산 가격도 교외 지역은 비교적 싸니까 도심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점점 그런 격차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런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서민들, 그리고 이 시골이라고 농어촌 지역, 그리고 무슨 조선 가정, 뭐 이런 곳에서는 그런 대안을 찾을 수도 없어요. 거기선 결국 그냥 그런 집 아이들은 그 집에서 모니터도 아주 조그마한 모니터 하나로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타격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아이들이 있고, 그 타격이 오히려 안전해지거나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되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이제 가정 형편이 괜찮은 집에서는 그냥 비대면 수업하고 이번 기회에 "개인 교습을 더 많이 늘리자."라는 식으로 전환을 해요. 그러면 이전의 격차보다 훨씬 커지는 거죠. 그 중간에 범퍼 역할을 했던 게 학교인데, 학교가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아마 지금보다 내년에 이 상황이 계속되면 학교가 훨씬 더 잘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느닷없이 들이닥친 온라인 환경이었기 때문에 학교들도 적응하기가 힘들었고 선생님들은 엄청나게 힘드셨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작년에 학교의 어떤, 그냥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는 모두들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학교의 숨은 기능, 사실은 진짜 중요했던 기능이 뭐냐? 어 이런 사회적인 격차를 완충을 해 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아 주는 그런 돌봄 기관으로서의 학교의 역할이 갑자기 드러난 거예요. 왜? 그걸 못하게 됐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인제 청소년 시설이나 기관들, 사실 청소년 수련 활동 같은 거, 이것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거의 그냥 폐업 상태였어요. 뭐 거기서 만약에 감염자가 나오면 또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의 다 셧다운을 했죠. 그러면서 청소년 지도사들이 그 사이에 엄청나게 어 그 직업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다 또 온라인 수업을 듣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점은행제 학교들은 지금 엄청난 호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마구 일어나는 거예요, 중간 체계 속에서. 왜? 거시적인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등하교의 의미가 재발견이 됐고, 특히나 급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학교에서 주는 그 급식, 그 이젠 무슨 무상급식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전혀 이슈가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학교는 당연히 급식을 해야 되고 그건 무상이어야 된다라는 게 왜 그런지를 누구도 아무도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인제 등교 수업이라는 게 아주 귀한 일이 됐죠. 예전에 온라인 수업이 정말 예외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등교 수업이 그 예외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인제 이 요즘 청소년들한테, 요즘 학생들한테 학교라는 게 어떤 존재냐. 등교 수업을 안 하면 학교의 매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그러니까 뭐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어쨌든 "그렇다."라고 응답한 애들의 비율을 보시면요.
고등학생들은 60% 정도였어요. 어 심지어 2019 년에는 70%가 넘었었어요. 그랬는데 2020년 작년에 다시 69%로 줄었죠. 그리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훨씬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76%나 됐었는데 이 70%로 줄었고, 초등학생들, 사실 우리가 제일 학교 가기 즐거웠던 시절이 초등학교 때예요. 그때는 선생님이 뭐 공부하라고 막 야단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친구들끼리 노는 게 재밌고. 그래서 늘 80%를 넘었는데 학교 가는 게 즐겁다. 근데 지금은 75%예요. 작년에는. 왜? 학교를 못 갔으니까. 그러니까 학교라는 게 인제 좀 이상한 곳이 된 거예요. 되게 낯설고 인터넷으로만 만나는 곳이면 이게 뭐 저 다른 유튜버 방송하고 뭐가 달라요.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인제 학교라는 게 학습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공동 생활의 공간이고 돌봄, 교류의 공간이라는 거. 그리고 이 공동 생활이나 돌봄과 교류가 사라진 학교는 상당히 약해진다는 거가 드러난 거죠. 물론 작년에 인제 급하게 시작했지만 여러 곳에서 성과를 내는 비대면 돌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비대면 돌봄을 하다 보니까 발견한 게 뭐냐? 지금까지 온라인은 되게 효율적이고 오히려 직접 가지 않아도 되니깐 뭐 '돈도 적게 들고 그냥 이렇게 쉽지 않냐.'라는 생각을 막연하게들 했었는데, 이 비대면 돌봄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비대면 돌봄을 하려면요, 인력도 많이 들고요. 돈도 많이 들어요. 예전엔 그냥 시설 같은 데 공용 장비를 딱 설치해 놓기만 하면 애들이 와서 썼어요. 근데 인제는 비대면 돌봄을 하려면 그 장비들을 애들 집에 다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장비가 한 두세 개만 있으면 됐던 게 10 명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10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냥 주기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일일이 다 가서 제대로 하는지 면대면으로는 못 해도 온라인으로 1대1로 체크를 해야 돼요. 지도도 해 줘야 돼요. 이게 한 교실에 몰아 놓고 가르쳐 주거나 하면 그때는 아이들이 서로 참조를 하면서 배울 수 있거든요. 이 아이가 실수하는 거 옆에 아이가 보고 배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1대1로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 선생님이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해요. 예산 더 많이 필요하고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게 비대면 돌봄이다라는 게 나타났어요. 근데 거기 플러스 하나가 더 필요해요. 뭐냐면 온라인 환경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이들이 선생님을 되게 나보다 한 급 높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교에서도 그런 양상이 벌어지는데,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면서 되게 초보자스러운 행태를 보이시는 거죠. 당연하죠. 온라인에서 이런 강의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맨날 인강 들어왔고, 인터넷 강의하는 분들은 정말 비대면 강의의 완전 전문가들이에요. 그분들은 화면으로 아이들을 쥐락펴락하죠. 근데 교수님들은 그래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격차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도 알고 있는 지극히 당연한 온라인의 어떤 상식들, 이런 걸 교수님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의 격이 갑자기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건 지도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학교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온라인에 어느 정도, 예전에는 '이건 그냥 선택이다. 내가 안 하면 되지 뭐. 어차피 교실이 있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게 필수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초보자스러우면 면이 안 서요. 권위가 서질 않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인제 또 다른 게 아주 좀 특이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제 학교를 안 가니까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학교 폭력 사건 같은 거 확 줄었어요. 뭐 확 줄었다고 하기보다 어쨌든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제 도박 문제 같은 거 연구를 했었는데요. 청소년들 도박 문제도 확 줄었어요.
가장 많이 하던 게 길 지나가다니면서 인형 뽑기도 도박으로 치거든요. 왜냐하면 돈 들어가고 그리고 결과가 격차가 크니까. 근데 인형 뽑기 안 하잖아요, 요즘. 인형 뽑기 가게들이 거의 폐업 상태죠. 그리고 집에만 있으니까 이게 원래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휩쓸려서 많은 범죄나 비행, 도박 같은 걸 하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그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물리적이거나 신체적인 문제들, 범죄, 비행, 일탈 그 외에도 다른 다양한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문제들은 확 줄었어요. 일단 병부터 안 걸리죠.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동네 병원이나 의원들 또 엄청나게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환자들이 안 오니까. 저도 작년부터 지금까지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그동안 내가 감기 걸린 게 그러면 '손을 안 씻어서구나. 내가 얼마나 지저분하게 살았나.'라는 걸 다시 깨닫는데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씻고 다니니까 그렇게 감염병이라는 건 확확 주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많은 문제들이 줄어들었어요. 사회적인 문제들조차도 단기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단기적인 문제 감소가 좋은 게 아닌 게 여기서 해결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과업들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가니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생겨요. 특히나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들, 정서적인 문제들, 그리고 인제 면대면으로 안 하니까 온라인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스마트폰 이용 시간 엄청나게 늘었고, 그리고 코로나 블루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들, 그게 인제 코로나 블랙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한 반년이면 끝날 거야.'라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1 년이면 끝날 거야. 근데 1년 지났는데도 안 끝났어요. 지금 뭐 올해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정말 절망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심리적인 문제, 자살, 무슨 우울증, 온갖 그 강박증이나 불안 신경증, 요즘 치과가 비교적 다른 병의원들은 타격을 받는데 치과는 환자들이 오히려 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를 악물거나 이를 가는 사람들이 늘면서 치과 질환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제 미시체계. 요 미시체계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개인 간, 가구 간 격차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이미 아시겠지만 직업이 크게 4 가지로 나뉜다라는 얘기를 라이히 교수라는 양반이 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팔자가 좋은 쪽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리모트, 그러니까 원격 수업, 원격 연구가 가능합니다. 직장에서 잘릴 걱정도 없고, 그리고 수입이 별로 줄지도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재택근무를 할 수도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어떤 직업들은 에센셜이에요. 꼭 필요해요. 오히려 수요는 엄청나게 늘었어요. 방역이나 의료진들, 그리고 또 배달 일하는 분들, 거기에 수요는 엄청나게 늘었는데 이분들은 그만큼 코로나 감염의 위협에도 엄청나게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하지만 꼭 필요해서 하는 거죠. 이분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수입이 늘었어요. 엄청나게 늘었는데 간호사들도 수당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우리나라는 수당도 별로 늘지 않고 고생만 하고 계시죠. 그런 직업군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언페이드가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잘려버린, 그러니까 수입이 끊긴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쁜 분들이 지금까지 제일 취약계층이었던 분들인데, 그러니까 무슨 장애인일 수도 있고 극빈층일 수도 있고 여러 취약계층들, 조성가정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지금은 거의 보이질 않아요. 워낙 다른 일들이 급해서 지금까지 가장 지원이 필요했던 분들, 지금도 더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도 사회가 거기에 신경을 쓸 여력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이런 분들을 이제 포가튼이라고 하죠. 잊혀진 분들이에요. 취약계층은 더욱 취약해졌고요. 중산층 이상은 오히려 과외활동 같은 거 하면서 애들 입장에서 보면 취약계층의 아이들은 정말 지금 공부를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산층 애들은 오히려 더 많은 기회들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노동 같은 돌봄 노동 같은 게
예전에 어머니가 집에서 아침 먹여서 보내면 됐잖아요. 집에 왔을 때 저녁 먹이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점심까지 먹여야 되고 학교 수업까지 돌봐야 된단 말이죠. 선생님의 역할까지 해야 돼요. 학교의 역할까지. 그러니까 돌봄 노동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작년에 이제 그 생활 만족도를 조사를 해 봤더니 모든 영역에서 다 만족도가 떨어졌어요. 학교 만족도 떨어졌고 다 떨어졌는데 유일하게 올라간 게 부모 관계 만족도만 올라갔어요. 부모님하고 오래 지내니까 적어도 그건 좋아진 거예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럼 부모님 말씀도 들어봐야겠죠. 부모님은 '학교를 꼭 보내야겠다.'라는 마음이 진짜 뼈저리게 드실 거예요. 그래서 타격의 양상이나 격차라는 게 엄청나게 극화됐다라는 거, 양극화됐다는 거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취약계층한테는 지원이 비대면 지원이라는 게 정말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까지 그 지원 시설들이 했던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급식하고 돌봄하고 문화 여가 이런 거를 사실 청소년 시설들에서 제공을 했었거든요. 거기 가면 책도 있었고 컴퓨터도 마음대로 쓸 수 있었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 수 있는 그런 그 시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못 쓰니까 애들이 정말 어떤 애들은 궁지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뭐 꿈드림 딜리버리 키트 같은 거 제공을 하는데 그거 진짜 돈 많이 들여서 제공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커지면서 대신 온라인 환경이 커졌다. 그러니까 온라인 환경이 커졌다는 게 제일 인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가상화폐죠. 가상화폐가 몇 년 전에 이슈가 됐었고 그때 막 몇 2천만 원 넘어가면서 막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중이 커졌어요. 사실 제가 인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정말 제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으면 작년 초에 비트코인을 샀겠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가상화폐를 샀을 거예요. 근데 이런 예측을 거의 못 했어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온라인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정부의 규제를 받지를 않아요.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온라인 환경만의 어떤 그 가치가 새로 생기고 있는 중인 거죠. 물론 그게 진짜냐 가짜냐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이 가치가 생긴다는 쪽에 돈을 걸고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인제 온갖 앱들이 온라인 앱들이 그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바일 게임 같은 거 온라인 게임 시장은 진짜 사상 유례 없는 호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비대면 관계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잘 보여주는 지표들이고 그래서 학교 폭력에서 사이버 폭력의 비중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리고 성폭력들도 이제는 이제 물론 여전히 그 면대면 폭력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이버 폭력, 온라인 폭력의 비중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리고 도박도 온라인 도박이 엄청나게 커졌고 그리고 인제 유명인들하고 DM을 막 하는 거예요. 다이렉트 메시지죠. 그러니까 1대1로 면대면으로 사실 유명인들은 우리가 면대면 환경에서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너무나 쉽게 만날 수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을 만나듯이 만날 수가 있어요. 말을 걸 수가 있고. 이전의 세상하고 분명히 달라졌다. 그러면 인제 그 온라인 환경이 중요해졌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환경은 어떠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온라인 환경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로 하이퍼 커넥티드 뭐 하이퍼 커넥티드 월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온라인 환경은 정말 다 직접 연결돼 있어요. 물리적인 환경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당연하게 여겼던 세상에서는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는 대상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있으면 요 근처에 있는 사람들 여기 요 근처에 있는 물건들만 만질 수 있잖아요. 만날 수 있고. 근데 온라인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지금 제가 온라인에 뭐 글을 하나를 올리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보진 않겠지만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만이 아니라 기계와 사람, 그 기계와 기계 간의 연결도 돼요. 사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 중에 혹시 스마트워치를 차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워치를 차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에 한 두세 발짝 들어가신 분이에요. 왜? 스마트워치는 그냥 시계가 아니죠. 스마트워치는 통신 장비예요. 그 스마트워치가 내가 가진 핸드폰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뭐 메시지가 오거나 전화가 오면 스마트워치가 그걸 알려주죠. 그것만 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스마트워치가 내 맥박수도 재고 있고 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 앉아서 막 떠들고 있으면 맥박수가 올라가고, 가만히 앉아서 맥박수가 올라가면 얘가 뭔가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해석을 시계가 하는 게 아니고 시계하고 연결된 스마트폰하고 연결된 스마트폰의 서버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스마트워치를 차고 계신 분들의 실시간 맥박수와 활동량에 대한 정보가 그 스마트워치 제조사의 메인 서버에 계속 쌓이고 있어요. 기계와 기계가 연결된 상태에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하나의 데이터 원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빅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뭐 일단 이게 이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여파를 미칠 거예요. 사실 지금 자율주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자동차와 자동차끼리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자동차와 그 자동차 회사의 서버 간에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더욱 효과적이에요. 자율주행 분야에서 가장 그럴듯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회사 중에 하나가 테슬라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기존 장비들은 다른 자동차 회사들보다 떨어져요. 그런데 왜 그럴듯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 데이터가 많아요. 지금까지 그 수많은 테슬라 자동차들이 운행을 하면서 쌓아온 그런 영상 정보, 그리고 각종 교통 상황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만물의 99%가 연결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5G도 그런 거고. 그리고 그 연결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원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하루 평균 앱 사용 시간이 2017년에 200분이었어요. 200분이면은 3시간 이상인 거잖아요. 3시간 20분이죠. 그게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제일 길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흥미로운 게 나이가 어릴수록 많아요. 7세에서부터 18세, 그리고 19세에서부터 29세가 가장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2017년에 이랬는데 지금은 이거의 2배쯤 됐을 수도 있어요. 이젠 수업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스마트폰을 본다는 거가 됐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2018년까지만 해도 유튜브가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였어요. 요즘 청소년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게임을 잘 안 해요. 자기가 직접 게임하는 시간이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의 시간은 남들이 게임하는 걸 유튜브로 봐요. 뭔가 양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은 유튜브가 주류가 아니에요, 사실은. 요즘 청소년들한테는. 그거에 대해서도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이미 2017년도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널리 사용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코로나와 함께 이 양상은 더욱 커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온라인 환경 하면서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라는 단어일 거예요. 이게 이제 메타하고 유니버스를 합성한 말인데 원래는 SF 소설에서 처음 쓴 단어라고 해요. 메타가 뭔지는 아시죠? 메타 코그니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메타 인지. 이건 인지에 대한 인지예요. 그러니까 메타라고 하면 한 차원 높은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버스 위의 유니버스인 거죠. 그게 메타버스인데 메타인지는 공부를 잘하는 애하고 공부 못하는 애 이건 인지 능력의 차이예요. 근데 메타인지가 있는 애는 뭐냐면 자기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못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자기 인지 능력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분야에서 대해서는 잘하고 잘해. 이 분야는 좀 못해.'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면 메타인지가 있는 건데 메타인지가 없는 애들은 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다 잘한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그냥 다 못한다고 생각하겠죠. 대개는 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 건강에 유리하니까. 어쨌든 그게 인제 메타인데 메타버스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지금 이 물리적인 세상밖에 없었어요. 20 세기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온라인 환경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온라인 세계 속에서 게임을 하고 막 그 온라인 페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인터넷 페인들, 게임 페인들. 그 친구들은 뭡니까? 그 친구들한텐 우주가 최소한 두 개예요. 내 신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있고요. 그리고 내 정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은 온라인 게임 속의 세상이죠. 그 안에서는 내가 지존이에요. 모든 유저들이 천상계에 계신 분이라고 우러러 봐요. 그런데 게임 바깥에 이 물리적인 우주에서는 내가 페인인 거죠. 그두 개의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건 한쪽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 거였어요. "야 그거 가짜야. 그게 뭐 허상이지 뭐. 디지털 세계 그게 어딨어. 결국 너는 여기서 먹고 살아야지."라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2018년, 2019년까지만 해도 그게 당연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온라인 환경을 없이는 지금 우리 이 사회가 영위 유지가 안 돼요. 온라인 환경 덕분에 그나마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학교도 온라인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냥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1 년을 어떻게 버텨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나마 온라인 환경이 있으니까 온라인 수업이라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환경이라는 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리고 이 사회를 지탱하는 축이 된 거예요. 명확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의 우주죠. 근데 온라인 환경 안에도 온갖 우주가 있어요. 온라인 환경이 여러 우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우주와 이 오프라인의 우주와 오프라인 우주도 사실은 이미 여러 개가 존재를 하죠. 그걸 모두 포괄해서 하나로 감싸 안는 거대한 우주관 그런 게 메타버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현실은 여러 현실 중에 하나고 이걸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상위 차원의 세계관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명확한 형태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결국은 메타버스로 가긴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보통 메타버스 하면 VR 얘기를 하는데 VR은 그 메타버스의 극히 일부 표현일 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화면이 뭐냐면 온라인 게임을 하는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있는 커뮤니티예요. 그럼 이 안에 몇 개의 우주가 들어가 있느냐? 그 온라인 게임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는 걸 보는 그걸 보여주는 유튜브라는 세상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유튜브를 같이 모여서 수다 떨면서 보고 있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게 다 겹쳐 있어요, 이 화면 속에. 그게 그냥 메타버스예요. 근데 이 메타버스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온라인 게임 연구를 2000 년대까지 했었는데 2000 년대 초반까지 그때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이 게임은 그냥 무슨 원래 그 이전까지의 온라인 게임들은 최소한 뭐 가서 몬스터를 잡는다든지 혹은 뭐 총싸움을 한다든지 이렇게 게임에 그 테마가 있었잖아요. 이건 총싸움 게임이다. 이건 판타지 세계에서 몬스터 잡고 혈맹을 구성을 해서 뭐 어 공성전도 벌이고 하는 게임이다. 뭐 이런 식의 근데 세컨드 라이프는 그냥 또 다른 월드였어요. 우리가 보통 살면서 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도 하고 회사도 만들 수 있고 뭐 땅도 사고 팔 수 있고 모든 경제 활동이 보장이 되고요. 뭐 그 결혼도 하고 돈 벌어서 집도 지을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안에 화폐도 있었어요. 이때 가상화폐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아니고 린든 달러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
세컨드 라이프 세계에서만 통하는 화폐죠. 린든 달러는 린덱스라는 그 게임 내 외환 시장이 있어요. 거기서 각국의 다른 실제 화폐, 뭐 달러, 뭐 유로 같은 거하고 환전이 됐어요. 그래서 2007년에 6월 기준으로 1달러가 270 린든 달러였어요. 이게 이제 환율도 막 바뀌어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티셔츠도 만들어서 팔고, 어떤 사람은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팔고, 남들이 파는 집을 사서 또 좀 개수를 해서 또 팔고, 그걸 뭐 이런 식으로 온갖 경제 활동들, 뭐 상담도 해요. 상담소를 지어서 사이버 상담을 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티셔츠, 땅을 사고 집을 팔고 하는 그게 전부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이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 속에 있는 가상의, 그때만 해도 가상이라는 말을 썼죠. 디지털 정보예요. 디지털 티셔츠고 디지털 집이에요. 디지털 땅에 디지털 집을 지어서 거기 디지털 가구를 넣어서 파는 거예요. 그럼 나의 디지털 아바타가 거기 가서 사는 거죠. 이런 경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경제 규모가 2007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한 39억 원 정도였는데, 이게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무슨 좀 작은 나라들, 유럽의 소국의 GDP 수준이 됐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2008년, 2009년까지만 해도요. 그리고 여기에 막 IBM이나 나사 이런 회사들이 이 안에 회사를 지었어요. 건물을. 왜? 거기서 회사 직원들끼리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이때 이제 비대면 및 만남의 어떤 효용성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죠. 원래 IBM 같은 회사는 전 세계에 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사 직원들 한번 모아가지고 회의하려면 출장비가 엄청 나가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오가는데 최소한 하루 이상 걸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 온라인에서 회의를 하니까 출장비 안 들죠. 시간도 절약이 되죠. 그냥 다 아바타로 세컨드 라이프 속에 IBM 회의실에 와서 회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회의실 하나 지어놓고 다른 미팅에, 다른 행사에 빌려주기도 해요. 우리가 실제 회의실을 빌려주듯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컨드 라이프 속에 회사를 지으면 우리가 뒤떨어진 회사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하고 같이 나가는 회사다라는 것도 보여줄 수가 있고, 그래서 한참 잘 나갔었고요. 여기에 최초의 백만장자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2009년, 8년쯤에 비즈니스 위크라는 경제 잡지에 세컨드 라이프에서 최초로 100만 불을 번, 현금으로 100만 불을 번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에요. NC 정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세컨드 라이프에서 부동산업을 했어요. 땅을 팔아서 땅값이 오르면, 그 땅을 사서 그 땅값이 오르면 비싸게 팔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어떤 땅은 부동산 개발을 해요. 막 땅도 깎고, 그리고 집도 지어서 더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100만 불을 벌어가지고 유명해졌는데, 지금도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온 게 이미 2007년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 부각이 되는 거죠. 메타버스가. 왜? 이제 온라인 환경이 훨씬, 그때만 해도 린든 달러는 세컨드 라이프 내에서만 통용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론 비트코인이 이렇게 안정된 가치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너무 오르락내리락을 많이 해서 금 같은 거는 올라봤자 2, 3%고 떨어져 봤자 2, 3%인데, 비트코인은 막 하루에도 10%씩 오르고 10%씩 떨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통용될 수 있는 어떤 그 공통의 호환 가능한 가치 같은 게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 메타버스가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세컨드 라이프 내에서만 통용이 되는 게 아니라 세컨드 라이프 내에서 쓰는 화폐가 다른 데서도 연결이 된다. 그럴 수만 있으면 이제 그 우주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제 익숙하게 여기는 세대가 바로 Z세대죠. G세대. 보통 Gen G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의 다음 세대인데요. 연령대로 치자면 이제 96년 이후, 미국에서는 97년 이후 출생자에서부터 2010년 사이, 그러니까 이제 막 청소년이 됐거나 아동 청소년인 거죠. 2010 년에 출생했으면 지금 한 초등학교 3 학년, 4 학년쯤 됐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왜 97 년이냐면 97 년에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사실 9.11 테러 이전하고 이후도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9.11 테러 이전의 미국하고 9.11 테러 이후의 미국은 많이 다릅니다. 뭐 이 경험하신 9.11 테러 이전에 미국 공항을 경험하셨던 분하고 분들이라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 보안이라는 게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근데 인제 코로나와 함께 보안의 그 격이 또 한 단계 더 높아졌죠. 예전에는 물리적인, 그러니까 폭탄만 조심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질병까지 차단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인제 뭐 달라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 96년 혹은 97 년부터 2010년 사이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97 년은 우리나라는 97 년이 인제 아 우리나라 참 이 그 9.11 테러가 2001 년이죠. 그러니까 2001년 9.11 테러하고 인제 그 97 년하고는 또 격차가 많이 큰데 우리나라는 IMF 세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IMF 때 태어난, 혹은 IMF의 여파가 계속되는 동안 태어난 세대. 그러니까 이 세대는 이 세상에 눈을 떴을 때부터 인터넷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이제 2009 년인가에 나왔죠. 뭔가 기기를 제대로 만지기 시작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가 당연히 있었죠.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정보통신 네트워크라는 게 물이나 공기처럼 당연하게 있는 거. 그게 없는 세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세대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르죠. 그냥 그 원주민이에요. 디지털 원주민. 90 년대 좋았던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80 년대 경제 호황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조차도. 그래서 막 샴페인을 터뜨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어쨌든 막 경제 성장률이 10% 넘은 적이 있었다고요. 대학만 나오면 다 취직했고요. 취직을 하면 다 승진했어요, 한때는. 잠깐. 근데 IMF와 함께 완전 바뀌었죠. 평생 고용의 신화도 날아갔고,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 이런 것도 IMF와 함께 확 커진 거예요. 그리고 2000 년대 말 2008 년인가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죠? 그건 우리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그 타격을 그만큼 안 받았어요. 왜? 그 이전에 부동산 규제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근데 인제 미국의 경우에는 막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다가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함께, 사태와 함께 갑자기 폭락을 했죠. 그러면서 엄청난 많은 파산자들이 나왔어요. 이 세대는 정보통신 환경은 정말 미래예요. 그 어떤 세대보다도 첨단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뭔가 좋았던 시절이 별로 없고, 오히려 안 좋은, 그러니까 재난급의 사건, 대형 사건을 몇 번을 경험한 세대예요.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 IMF 간신히 극복했는데 이제 금융위기 왔고, 금융위기 간신히 극복한다 싶었는데 코로나가 온 거잖아요. 9세대가 막 잘난 척을 할 때 이 줌어들 입장에서는 한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 뭘 잘했다고. 계속 우리가 경험한 그 기성세대가 운영하는 사회, 우리가 경험한 그 세상, 지금의 세상은 뭐냐면 계속 빵꾸 나는 세상이에요. 이거 하다가 터지고 저거 하다 터지고. 이 자기들은 아직 세상에 책임질 만한 일을 한 게 없고 전부 저 어른들이 저지른 짓의 여파잖아요. 기성세대가 되게 한심해 보이거나, 그러니까 기성세대에 대한 존경심 같은 게 이전엔 막 뭔가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어." 뭐 이래도 그래요. 인정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세대 입장에서는 나한테 온 게 없거든요. 나는 지금 당신들이 그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뭔가 축적해 왔던 모순이나 그런 게 빵빵 터지는 그것만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 성장도 안 되지. 내가 취직이라도 제대로 되면 좋은데 부모님은 뭐 "아무 데나 취직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부모님 때야 그랬지. 난 아니잖아요. 아무 데나 취직하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매일 몇 명씩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환경을 계속 유지하는 한 기성세대의 면이 안 서요. 9세대한테 의존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는 세대예요, G세대는. 그리고 자기들만의 가치관을 막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밀레니얼 세대만 해도 뭔가 IT 붐이라도 있었어요. 그때 막 IT 쪽에서는 엄청나게 직장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다들 프로그래머 한다고 그러고 개발자 한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인제 이 G세대가 올 때쯤엔 개발자가 가장 착취당하는 직군이 됐었어요. 최근에 갑자기 다시 바뀌고는 있지만 갑자기 요즘 개발자들이 갑자기 각광받고 있죠. 연봉도 확확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 변화들을 경험을 했으니까 완전 세상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그리고 G세대들 특히나 이 친구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생각이 완전 달라요. 우리는 환경은 개발하고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세대만 해도 "환경 좀 훼손하면 어때?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고 잘 살면 되잖아." 라고 했는데 그렇게 환경을 훼손하고 잘 산다고 했는데 나는 잘 사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환경이 파괴되면서 이제 기후 막 변하고 재난이 닥치고 사실 이 코로나도 결국은 환경 파괴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레타 툰베리 같은 애는 "야 지금 기성세대가 우리가 살 세상을 막 망치고 있다. 니네들은 이러고 죽겠지. 근데 우리는 그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쩌라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그레타 툰베리가 막 목소리를 내는 그리고 그게 반향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미래의 환경을 니네들이 다 쓰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 G세대가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부모하고 대립을 해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 1980 년대를 의 그 주류 세대하고 지금 부모 세대하고 이 G세대가 서로 대립하는 사이예요. 책임을 요구를 하죠, 어른들한테. 어른답게 좀 굴라고. 그리고 이 G세대가 쓰는 어플은 우리 세대하고도 당연히 다르고 밀레니얼 세대 그 이전 세대하고도 달라요. 그 밀레니얼 세대가 유튜브를 많이 썼다면 요즘 세대가 쓰는 게 요런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다 제가 여기서 아는 게 요 틱톡밖에 없어요. 요건 중국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아시아권에서 어른들한테도 알려져 있지만 요거는 인제 트위치라는 거고 이건 미국, 유럽에선 유명해요. 요 레딧 요건 미국 커뮤니티예요. 그리고 요게 인제 틱톡이고 그리고 이게 이무그루라는 건데 요것도 이미지 그러니까 그 앱들의 공통점이 이미지의 비중이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이미지를 되게 쉽게 만들고 쉽게 조작할 수 있고 변형할 수 있는 툴들을 같이 제공을 해요. 이게 인제 이무그루 그다음에 언폴드 브랏 이건 뭐라고 읽는지도 모르겠어요. 요 로모티프라는 건데 요거는 또 스포티파이라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음악 사이트, 스트리밍 사이트인데요. 스트리밍 앱인데 그거의 G세대 버전이에요. 쓰는 앱도 다르고 쓰는 앱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는 세상이 달라져요. 저는 그런 걸 언제 느끼냐면 저희 부모님이 카톡으로 저한테 이상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실 때 느껴요. '아 나는 카' 저는 카톡으로 그런 거 안 받거든요. '내 카톡을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그리고 카톡의 우주는 또 따로 있구나. 그 우주에서는 정말 많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G세대 청소년들 지금 스마트폰 쓰고 있고 막 아무 생각 없어 보이고 그런데요. 이 친구들 사실은 예전에 한 중세, 중세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구한말 혹은 외정 시대 기준으로만 봐도 그때 지배계층이나 누릴 수 있었던 온갖 기술적인 면에서는 온갖 혜택 혹은 온갖 기술적인 어떤 가능성을 누리고 있는 세대예요. 일단 양방성. 이거 이미
그 온라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 심지어 제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들은 이 양방성 얘기 꼭 들으셨을 거예요. 양방성이라는 게 이게 인류 역사상 정말 유례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누군가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피지배계층이었다고요. 지배계층은 저기 어디야 이 높은 곳에 계시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는 듣는 역할밖에 못했어요. 잘 들으면 돼요. 그거 안 듣고 있다가 보면 막 반란 세력이라고 처벌당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한 말씀 하죠. 누구나 방송을 해요. 초딩들도 방송을 하고 유치원생도 방송을 해요. 그리고 그 방송으로 수익도 창출을 해요. 저보다 돈 많이 버는 초딩들 있어요, 미국에.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면서 유튜브에서 미성년자의 수익 창출을 막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로로 여전히 수익 창출이 되긴 해요. 이 친구들이 바로 진짜 지세대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글로벌 소통이라는 걸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는, 그리고 이걸 보는 친구들 전부 다 초딩들이에요. 공유의 범위,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를 국어를 국구려로 만들고 뭐 체육을 카드캡터 체리의 육체미로 만들고 음악 생활을 음나물은 생활의 활력소라고 만들고 한국 지리를 야한 꿈자리라고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우리도 막 뭔가 좀 변형을 했어요. 콘텐츠를 변형을 했는데 이걸 누구한테 보여줘요? 제가 직접 물리적으로 접할 수 있는 친구들한테만 보여줬어요. 그게 한 많아야 7, 8명이었겠죠. 그 친구들끼리 보고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웃고 끝난 거예요. 공유의 범위가 적으면 그럼 영향력이 확산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이미지들이 인터넷에 올라간다고요. 인터넷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공유가 돼요. 그리고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계속 남아요.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 카드캡터 체리의 육체미 사진은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그냥 교과서 튜닝이라는 검색어로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벌써 한 10년은 넘은 이미지예요. 20년 가까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올렸던 원작자는 정말 뿌듯할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올렸던 그 이미지가 아직 남아 있다. 아직도 어딘가에 인용이 되고 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예전에 카드 캡처 체리의 육체미 이 그림보다 훨씬 멋있는 교과서 튜닝 작품을 만들었던 애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작품들은 남지 않아요. 왜? 공유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도 공유가 널리 되면 그게 소위 말하는 밈이라고 하죠. 유행하는 이미지가 되면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요. 그리고 인터넷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쓰잘데기 없이 올라간 수많은 이미지들과 영상과 정보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하지 않아요.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서 문제가 돼요. 이게 이제 정보의 과부하인데 왜? 이제는 정보를 저장하는 데 비용이 거의 안 들거든요. 이게 이제 2005년에 128 메가바이트 마이크로 SD 카드예요. 그거랑 똑같은 사이즈의 마이크로 SD 카드에 지금은 2014년에 128 기가바이트가 들어갔어요. 지금은 256 기가바이트가 들어가 있죠. 이젠 테라바이트까지 들어가요. 가격은 큰 차이가 없어요. 2005년에 저 128 메가바이트, 메가와 기가는 1000배의 차이입니다. 용량은 1000배가 늘어났는데 가격은 오히려 더 싸졌죠. 그러니까 이게 정보 과부하가 가능한 환경이에요. 정보라는 걸 저장하는데 이제 더 이상 비용이 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유통하는데도 거의 비용이 들지 않아요. 예전에 정보를 유통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20세기에 책을 찍어야 돼요. 그죠? 종이를 사고 인쇄소에다 주문을 해서 발주를 해서 책을 만들어서 그걸 책을 또 유통을 해야죠. 트럭에 실든지 해서 전국을 뿌려야지 그게 정보가 이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인터넷에 올리면 돼요. 그걸로 끝이에요. 돈도 안 들어요. 이제 그 정보의 생산, 저장, 그러니까 생산을 빼고 저장과 유통은 너무 쉬워졌어요. 이제 생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냥
제 부모님한테 오는 그 카톡 같은 가짜 정보도 막 만들어내면 그냥 유통이 돼요. 그러면서 영향력을 미쳐요. 이런 세상이 됐죠. 그래서 정보 결핍 세대, 우리가 이제 옛날에 책으로만 인쇄물로만 정보를 받던 정보 결핍 세대, 공중파 방송으로만 정보를 받던 정보 결핍 세대는 정보라는 게 되게 귀한 거고 비싼 거고, 왜? 유통하는 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귀한 정보는 한번 받기만 하면 계속 외워야 돼요. 왜? 없어질 거고. 이거 내가 들고 다니려고 해도 무게가 엄청나잖아요. 책 한 권 가방에 들어가면 엄청 무거워지죠. 책 10 권만 집어넣어도 뭐 그냥 어깨가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책 10권 분량의 데이터는 100 권의 데이터를 그 스마트폰에 집어넣어도 무게가 늘어나질 않죠. 완전 다른 거예요. 활자화됐다는 건 사실 이제 정보 결핍 세대한테는 책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책으로 만들었다는 건 돈을 그만큼 많이 들였다는 얘기고, 자본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이건 진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의 경우엔 진지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정보는 진짜 전부 다 진지했어요. 그래서 이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배운 건 뭐냐면 빈칸 채우는 법. 왜? 정보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정보를 네 논리력하고 사고력하고 추리력으로 채워라. 그걸 가르쳐 줄게. 빈칸 채우는 법을 가르쳐 줄게라고 했는데, 정보 과부하 세대한테는 정보라는 건 그냥 넘쳐나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정보가 조작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계속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 과부하 세대에게 제일 필요한 능력은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사실 이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는 능력은 그 이전 세대한테도 중요해요. 근데 그게 없거든요.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요. 빈칸 채우는 법만 배웠지 언제나 정보는 진짜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은 이제 카톡으로 오는 정보를 진짜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커스터마이즈. 당연히 커스터마이즈 되죠. 모든 정보가, 정보조차도 커스터마이즈가 되는데 당연히 내 인터페이스는 나한테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화면을, 내 PC 화면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지만 어쨌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꾸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앱들의 역할이 뭐냐? 어플리케이션의 역할이 뭐냐면 내가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커뮤니티에 들어간다, 인터넷 게시판에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직접 주소를 찾아서 입력을 해서 들어갔어요. 이제는 앱을 실행시키면 곧 커뮤니티죠. 그리고 그 앱들이 온갖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그 귀찮은 잡다한 일들을 다 대신 해줘요. 내가 찍은 화면을 어떤 짧은 영상으로 만드는 거, 이제는, 예전엔 그걸, 제가 예전에 GIF 이미지를 직접 한 장 한 장 그려 가지고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한 10 초짜리 만드는데 몇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1 분짜리 영상을 10분 만에 만들 수가 있어요. 왜? 앱이 다 해 주거든요. 이게 남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남이 기계인 거죠. 인공지능인 거죠. 그래서 아웃소싱이라는 게 모두의 삶의 기본이 됐다라는 거. 일을 할 때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필요하고, 집에서 집안일을 할 때도, 놀 때도 언제나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든. 유일하게 잘 때만 안 해요. 근데 잘 때 꿈을 꾸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 컴퓨터를 하는 꿈을 꾸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인제 차별. 사실 인터넷 세상이 초창기에 많은 학자들이 "여기는 진짜 민주주의의 세상이다. 모두에게 동등한 발언권이 제공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평등을, 사실 인간의 본성은요, 평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등한 세상이 되면 반드시 거기서 격차를 만들려고 해요. 그게 인제 인터넷에선 더욱 커진 게 랭키즘일 수가 있어요. somebody하고 nobody를 나누는 거죠. 진짜 대단한 분들, 지존급, 뭐 고인물, 뭐 이런 사람들하고 나머지 찌끄러기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랭키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차별은. 지금 코로나와 함께 부각된 또 다른 양상이 인종차별, 국가차별,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전부 국수주의. 미국도 심지어 그렇고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사라진다고 해서 유럽 여행 못 갈 것 같잖아요. 왜? 거기 가면 저 중국인이라고 테러당할 것 같으니까. 사실 걔네들이 뭐 중국인이라고 테러하는 거예요. 그냥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 같은 게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젠 대놓고 그런 차별 행위를 해도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된 거죠. 왜?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사실은 온라인 환경이 확산되면 될수록 인종 간의 그 격차가 줄어드는 그런 환경이 되면요. 오히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더 차별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인제 뭐 평가의 기준이 워낙 엄격해져서 그렇다. 1930 년대 띰틀은 저 왼쪽에 흑백 영상처럼 요렇게 그냥 한번 딱 짚고 넘기만 해도 금메달을 땄어요. 이게 1932년 금메달 퍼포먼스예요. 근데 2012 년에는 양악선 네 이 턴 공중 3 바퀴를 옆으로 도는 거죠. 앞뒤로 돌면서 다시 옆으로 3 차원으로 3 바퀴씩을 돌아야지 금메달을 따요. 이게 요즘 세대가 느끼는 진입 장벽 같은 거예요. 예 뭐 이거 여자 선수도 마찬가지죠. 나디아 코마네치가 금메달을 땄을 땐 요렇게 옆으로 그냥 싹 돌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렇게 돌면 안 되죠. 그러면 올림픽에 출전을 못 해요. 제가 일하는 직장도 국책연구기관인데 전부 박사들이죠. 근데 예전엔 박사가 아니어도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박사 딸 때까지 연구원으로 계속 일하면서 박사 학위를 받고 승진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외국 박사도 떨어져요. 왜? 괜찮은 직장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인제 인정 욕구죠. 이런 거. "우리는 모두 관종이다." 관심종자라는 뜻인데 그 관심을 얻기 위해서 모두가 비슷하니까 그 안에서 누군가가 부각된다는 게 되게 대단한 가치가 돼요. 부각된다는 건 뭐냐면 관심을 끄는 거예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은 원래 이게 1960 년대에 발견된 제한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계속 사고를 치는 이유가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는 워낙 특별한 존재이고 이 우주에 단 하나뿐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는 사고가 날 리가 없다. 그리고 사고가 나도 나한테 크게 되지 큰 사고가 아닐 것이고 난 결코 죽지는 않을 거다. 왜? 내가 죽으면 이 우주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거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게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었어요. 왜? 이때 애들이 자기 내면의 어떤 복잡함을 깨닫게 돼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다.'라는 사실을 처음 깨닫습니다. 근데 자기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아직. 남들 마음속에도 다 우주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자기 속에만 자기 내면에만 우주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제 망상을 하는 건데 이 망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상상의 관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너무 멋있는 존재라서 사람들이 다 나를 우러러보고 있는데 내 앞에서만 티를 안 내는 거다. 왜 유명인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 수근수근 뒤에서 수군대긴 하지만 그 사람 앞에 대놓고 막 인사하고 그러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이게 인제 멋진 나. 용감한 나는 내가 어떤 인제 위험한 상황이나 뭐 누군가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내가 나서서 그 사람을 구한다든지 뭐 이런 영웅이 되는 그런 상황을 상상하는 거. 뭐 사라진 나는 내가 사라지거나 죽고 난 다음에야 사람들이 '아 내가 걔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했어야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후회할 거라는 거. 이 사라진 나의 상상이 사실 청소년기에 자살을 꿈꾸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청소년기에 다들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을 거예요. '죽을까? 한 번 죽어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하셨어요. 정신 건강이 아주 튼튼한 분들조차도 자살에 대해서 한두 번 이상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때는 죽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죽으면 남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사라진 나에 대한 상상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그 멋진 나, 용감한 나, 사라진 나는 소셜 네트워크 속에서 그냥 일상이에요. 페이스북 제가 거의 쓰는 유일한 소셜 네트워크가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에 뭘 올려서 누군가가 좋아요를 눌러줬다. 그러면
그 좋아요의 숫자가 나를 지켜보는 상상의 관중의 한 10분의 1쯤 돼요. 나머지 진짜 상상의 관중, 진짜 관중들은 좋아요조차도 못 누르고 그냥 나를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상상의 관중이고, 그리고 개인적 우화. 이거는 뭐 내가 아주 독특하다, 특별하다라는 생각인데, 왜 내 속에 우주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특별하니까 나는 내가 지금 현재 발휘하는 능력은 크지 않을지 몰라도 사실은 엄청나게 대단한 능력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내가 맘만 먹으면 판사 검사 그건 일도 아니야. 저 빌 게이츠 아유 저 일론 머스크도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전능한 존재라는 망상이고요. 독특한 존재는 내가 엄청나게 다르다. 그러니까 남들은 내가 얼마나 다른지, 어떤 존재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너무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 부모님한테 주로 이런 짓을 하죠. "엄마는 내가 하는 말을 이해나 해?"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내가 너무 독특하니까. 부모하고 나하고는 정말 넘을 수 없는 4 차원의 벽이 존재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불사신적 존재는 '내가 이렇게 특별하니까 나는 죽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난 남들처럼 사고당해서 죽거나 하지 않아. 내가 죽으면 아주 뭐 우주적인 사건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사신적 존재예요. 근데 이거 우리도 쪼끔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 우화나 상상의 관중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내가 특별하다는 믿음 덕분에 뭔가 이제 과감한 모험을 할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과감한 모험을 해야지 우리가 성장을 합니다. 이게 인제 개인적 우화도 인터넷에 보면 옛날에 싸이월드 시절에도 이런 거 "난 지금 미쳐가고 있다. 이 헤드폰에 내 모든 몸과 영혼을 맡겼다. 음악만이 나라에서 허락하는 유일한 마약이니까." 이딴 헛소리를 막 인제 이때는 멋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지금 싸이월드 복원한다고 하니까 다들 많은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그 시절 내 흑역사가 까발려질까 봐.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이게 얼마나 한심한 우스운 일인지 깨닫게 되는데, 이 시절에는 이게 내 독특성에 대한 환상하고 연결이 되죠. 근데 인제 그럼 이런 환상들, 뭐 윌 스미스가 어디 토크쇼에 나와서 누구나 이런 거 있었는데 예전엔 방구석에서만 그 망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애들은 트위터나 페이북으로 자기의 그 한심한 되게 가소로운 망상을 마구 떠벌리고 있다. 이거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계속 다 저장이 될 텐데, 이 흑역사 사라지지도 않을 텐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흑역사들을 만들고 있다. 참 한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모두에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 G세대도 언박싱, 하울, 뭐 그러니까 자랑질을 많이 해요. "내가 뭐 엄청 비싼 걸 샀다. 내가 처음으로 샀다. 보여줄게. 한번 포장 뜯는 거 보여줄게." 이게 언박싱이죠.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명품 숍에 가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쫙 샀다. 이거 자랑해 볼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하울이라고 하는 건데, 명품 하울. "내가 이런 비싼 집에서 살고 있어." 뭐 "내가 이런 비싼 차를 몰면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어 가 막 가지고 있어. 내 팔찌는 이런 거야.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사진 한 장에 온갖 자랑질이 다 들어가 있죠. 이거 예전부터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다 이래요. 자기가 뭐 가진 게 특별한 걸 가진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이 그림도 바로 그거예요. 이거랑 이 그림이랑 이 사진이랑 본질적으로 같아요. 이 그림은 뭘 자랑하느냐? 내가 입은 옷. 이 옷 레이스 엄청 이쁘지? 색깔 이쁘지? 거기다가 내가 지금 요 정원, 이거 내 정원이다? 여기 정원에 이런 멋있는 조각도 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자랑질 그림이거든요. 중세 유럽, 근대 유럽까지의 초상화들 보면 전부 다 자랑질이에요. '내가 이런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지. 내가 이런 멋있는 옷을 입고 이런 멋있는 곳에 서 있지. 내가 이런 멋있는 위치에 올라왔지.' 자랑질. 그걸 요즘은 누구나 한다는 거죠, 자랑할 거리가 있기만 하면.
관심종자 뭐 관심 받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청소년 지위 비행들도 전부 다 이 사회적 인정과 정체성의 욕구 표현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인터넷에 떠도는 이미지들이 이런 건데, 관심받기 위해서 어그로도 끌고 악플도 써 보고 막 부계정도 생산을 하고 색드립도 하고 패드립도 하고 일배 용어나 급식체도 괜히 써 보고 그러면 어그로가 많이 끌리거든요. 어그로가 뭔지는 아시죠? 어그레시브, 그러니까 남들의 공격을 유발하는, 욕먹기 위해서 쓰는 글들 뭐 이런 거를 어그로 끌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욕이라도 많이 먹으면 그것도 관심인 거거든요.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기는 힘들어요. 칭찬받으려면 정말 뭔가 멋있는 걸 잘 해내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은 많지를 않으니까 능력을 가지고 칭찬받기 힘든데 욕먹기는 쉽죠. 그냥 어디 가서 일베 용어 쓰면은 욕이 쫘르르 딸릴 거 아니에요. 저 뭐 내가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독도는 일본 땅인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어디에 글을 쓰면 밑에 "이 쪽발이야." 뭐 이런 온갖 욕이 달리겠죠. 그 욕이 한 100 개쯤 악플이 달리면 '나는 내가 드디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만족스럽다는 글을 지가 올려요. 이게 바로 관심종자의 행동이거든요. 이렇게 관심을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다 보면 문제가 터져요. 오른쪽 이미지의 함정은 뭐냐면 이 말들, 요즘 사회에서 버림받고 관심받지 못한 아이들, 뭐 이런 욕구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엉뚱한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들의 답글을 보면서 희열과 쾌락을 느낀다. 이건 맞는 말이거든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신의 글에 답글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이 현상은 성격 장애와 정신분열을 일으켜 자살을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정신병입니다. 요거는 좀 과장한 거지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 파콤 젠더, 현 미시시피 대학 교수, 이거 다 가짜예요. 그냥 누구 어떤 다큐멘터리의 인터뷰, 이게 아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실화 바탕 미국 드라마 있거든요. 그 드라마에 출연한 실제 그 2차 대전 참전자의 인터뷰 영상인데 거기다가 이런 자막을 그냥 붙인 거예요. 이랬더니 되게 그럴듯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터넷엔 진짜와 가짜, 그리고 이렇게 관심을 끌어보려고 또 가짜 이미지를 조작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이전엔 없던 위험에도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디지털 그루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 그루밍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걸었다. 난 모르는 사람인데 친하게 지내자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얘는 누구지? 누구길래 나한테 친하자고 하지?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먼저 할 텐데, 디지털 세대 청소년들은 이렇게 말을 걸면 '아, 드디어 나의 특별함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나타났구나. 나한테 당연히 일어날 일이 드디어 이제 일어났구나. 기다리던 거야.'라는 식으로 반응을 해요. 사람들이 왜, 그러니까 '이 낯선 사람이 나한테 왜 접근을 하지?'라는 의문을 가지질 않아요. '내가 특별하니까 오겠지.'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디지털 그루머들은 이렇게 친한 척하다가 결국 성적으로 착취하려는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요즘 친구들이 인제 익명 계정 혹은 일탈 계정이라는 걸 만드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친구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나의 특별함을 남들한텐 모르게, 그러니까 오프라인 친구들, 온라인 친구들조차도 모르게 나만 아는 나만의 계정에다가 노출 사진 같은 걸 막 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특별하고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런 일탈 계정만 이렇게 뒤지는 범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탈 계정의 원래 주인을 찾아내요. 찾아내서 "네가 이런 일탈 계정에다가 이런 노출 사진 올리고 부모 욕도 했지? 그거 내가 네 친구들한테 까발릴까?"라고 협박을 해요. 그러면 순식간에 범죄의 희생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취약성,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이 청소년들은 생각을 안 해요. 왜? 내가 특별하니까. 내 특별함을 보여줄 생각만 해요. 내 특별함을 보여주기만 하면 남들이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나를 막 떠받들어 줄 거야. 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온라인 환경이 일상화되면 될수록
더더욱 청소년들한테 위험한 어떤 요소로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건강한 청소년 성장의 조건이 뭘까를 생각을 해 보죠. 여기서 인제 미시라는 말을 보여드리는데, 미시가 뭐냐?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이게 뭐냐면 겹치지 않고 다 합치면 빈틈이 없는 거. 뭐냐면 골고루, 고르게라는 말이에요. 겹치는 데가 많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어디에 몰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10 만큼의 자원만 투입하면 되는데 막 20, 30, 40이 몰려 있는 거죠. 그럼 그건 쓸데없는 자원의 낭비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몰려 있다 보면 다른 데 빵꾸가 나요. 사실 우리 주변에 이 미시의 조건을 충족 못 시키는 정책 되게 많죠. 빈틈, 뭐 풍선 효과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각지대라는 말도 collectively exhaustive가 안 이런 충족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한테 제일 중첩이 많은 그 역량 영역이 어딜까요? 생각을 해 보세요. 제일 많이 몰빵하고 있는, 그러니까 많은 자원들이 좀 과도하게 투입이 되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주로 인지적인 역량에 해당되는 영역이죠. 공부 잘하는 거. 우리나라 청소년들 공부 시간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가장 길어요. 근데 인제 공부한 만큼의 성과는 안 나와요. 한때는 2 등까지도 했는데 저 피사 시험에서 지금 3 등, 4 등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왜? 중국이나 상해에서 인제 약간 뭔가 시험을 조작했는지 상해 청소년들의 성적이 확확 높아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인제 기존에 이렇게 막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하는 거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인제 뇌세코라는 곳에서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어떤 가장 중요한 능력, 핵심적인 능력을 뭘로 정의할 수 있느냐? 크게 3 개다. 하나는 남들과 이질적인 타인들, 나랑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뭐 이해관계도 다른 사람들, 혹은 문화적 배경, 사회적 배경 다 다른 사람들하고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인제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고, 지적 도구 활용 능력은 인제 읽고 쓰고 셈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리고 정보통신 도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자율적 행동은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자율적 행동. 자기가 알아서 자기 정서도 조절하고 자기 동기도 조절하고 자기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 목표 달성 같은 것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포괄하는데 이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사고력, 판단 능력, 뭐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고력에는 진짜와 가짜를 가릴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도 여기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크게 4 가지 능력이 제대로 모두 고르게 잘 성장했을 때 개인적으로도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그런 개인들이 많이 모인 사회가 사회적 갈등도, 그러니까 갈등이 없는 사회는 없어요. 모든 사회는 당연히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어떤 식으로 잘 해결하느냐 아니면 파괴적으로 해결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잘 기능하는 사회, 갈등도 잘 생산적으로 해결을 하고 계속 발전을 하고 뭐 이런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다 건강하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비용도 훨씬 적게 들어가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인제 우리 우리나라 청소년들한테는 지금까지 계속 요것만, 지적 도구 활용하고 사고력, 요것만 강조를 해 왔어요. 심지어 자율적인 행동도 별로 키워주지 않았어요. 왜? 요즘 청소년들 혼자 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요. 저 때만 해도 공부는 혼자 하는 거였거든요. 과외가 금지되어 있던 세상이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땐. 부모님들 중에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런 경험 하셨죠. 근데 지금은 모든 걸 과외를 해요. 혼자 공부하질 않아요. 자율적인 행동을 못하는 거 해 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인터넷으로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코로나와 함께 이 사회적 상호작용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원래도 이 지적 도구 활용하고 사고력에 몰빵한 그런 청소년 교육과 또 성장 환경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심지어 코로나와 함께 사회적 상호작용조차도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자율적 행동은 오히려 자율적 행동은 늘어났어요. 자율적 행동 역량이 키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가 알아서 해라. 비대면으로 알아서 해라."라고 하니까 이게 완전 역효과가 나죠. 물론 이 상황에서 자율적 행동을 키울 기회로 삼는 애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중에 그 차이가 나오긴 할 텐데 적어도 많은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마구 쏟아져 들어오는 어떤 자율적 행동의 홍수가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그 미씨는 고사하고 완전 균형이 깨진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최소한 미디어에 대해서만이라도 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환경에서 이 세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지적 도구 활용 기본이고 사회적 상호작용 온라인에서 별의별 이상한 사람 다 만납니다. 그리고 자율적 행동 온라인을 얼마나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게 자율적 행동의 행동 역량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걸 포괄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역량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그 모든 역량이 기술하고 지식하고 태도의 차원으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역량의 영역은 자율적 행동, 뭐 지적 도구 활용, 그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나눈 영역은 나누지만 차원은 축은 기술, 지식, 태도예요. 미디어 자체에 대한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미디어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술과 지식과 태도가 있어요. 그리고 미디어를 둘러싼 그리고 미디어가 형성하는 사회와 문화에 대한 기술과 지식과 태도가 있어요. 보시면 지금까지 미디어 교육이 전부 요 미디어 자체에 대한 기술, 지식, 태도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소셜 네트워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게임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걸 가르치려고 해요, 학교에서. 근데 사실 요건요. 청소년들, 주모, G세대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이게 부족하지 않아요. 여기에 지금 몰빵하고 있는데 이건 애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가르 사실 선생님들이 오히려 몰라요. 이 분야에선 선생님들이 초보고 애들이 고수예요. 단 요 태도 영역은 요거는 선생님들이 뭐 가르칠 여지가 있죠. 근데 태도에 대한 거 되게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생생한 얘기를 못 해요. 왜? 선생님들이 게임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미디어를 직접 그렇게 네이티브처럼 사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미디어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이거는 애들도 잘 몰라요. 뭐 체험하면서 배우긴 하죠. 하지만 사실 요 영역은 되게 애매해요. 선생님들은 게임 속에서 그런 진상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사실 게임을 해 보면 '정말 이 세상엔 별의별 인간이 다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를 해 봐도 그렇고 오픈 채팅 같은 거 익명 채팅 같은 걸 해 봐도 거기에 정말 나쁜 놈들도 있고 엄청나게 착한 사람들도 많다라는 걸 느껴요. 사회적 경험의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어지는데 선생님들조차도 선생님들은 선생님들하고 주로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가끔 이상한 학부모님 계실 수는 있는데 그 이상해 봤자 학부모님이죠. 그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괴상한 인간들은 다른 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곳은 그런 곳들을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소셜 네트워크고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인제 온갖 위험이 숨어 있거든요. 안전하게 내가 소셜 네트워크나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려면 어떤 대인관계의 기술이 필요하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특히나 G세대는 더욱 배워야 돼요. 그런데 학교에서 요쪽은 잘 안 가르쳐 줘요. 더구나 뭐 미디어에 대한 뭐 적절한 태도 이거 막 되게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근데 사실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왜? 선생님들이 게임도 모르고 미디어도 모르는데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막 아는 척을 하니까 우스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여기서 여기에 몰빵하던 교육에서 최소한 미디어를 통해서 만나는 자아와 타인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거에 관한 기술과 지식과 태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어차피 온라인이 되면서 그러니까 비대면 수업이 되면서 오히려 인제 좀 확산이 되기 시작한 게 고교 학점제라고 얘기해요. 지금 교육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고교 학점제는 학교 안에서만 그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사회에 나가서 직접 실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장 실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도 하고 뭔가 어쨌든 교과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교실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삶을 경험하는 것도 교육의 일부로 치고 그걸 학점을 부여를 해 주는 거예요. 이런 교육이 늘어난다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느냐? 이젠 반드시 학교에서만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미 지금 학교 안 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학교 안 가고 공부하는, 학교 바깥에서 공부하는 그런 경로들을 더 많이 만들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가장 이걸 극단적으로 추구한 사례가 아일랜드라는 나라의 퀄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역량 인증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급이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 레벨로 나뉘어요. 레벨로 나뉘는데 이 레벨에 도달하는 방법이 학교 교육을 받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직업학교에 들어가서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 내에서도 교육 체계가 있어요. 직업 내에서 역량을 키우는 방법도 있어요. 학교도 대안학교도 있고 그냥 정규학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온라인 학교도 있고 뭐든지 그 교육기관이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그 교육기관에서 배운 걸 그 등급의 능력으로 인증을 해 주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차별도 하지 않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 내에서 어떤 훈련을 받아서 대학원 졸업 그러니까 입학 조건을 채우면 자격을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격만으로 그냥 대학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석사도 받고 박사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학교 밖과 안에 차별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아이들도 굳이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돌봄의 기관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관 그런 그리고 자율적인 능력을 스스로 키워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더 큰 역할을 하게 되겠죠. 네, 지금까지 그 코로나19 상황 시대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정말 장님이 코끼리 뒷다리 잡는 것처럼 극히 일부의 예측일 뿐이에요. 어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정말 저 극히 일부만 예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또 준비를 시켜야죠. 그럴 수 있는 방향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여튼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